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춥죠? 이 추운 겨울날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의 삶에 비하면 아주 많이 만족스러운 삶이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저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어졌으니까요. 제가 몇 년 전 겪은 일을 얘기하면 아마 요즘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서 지난날 너무 심하게 겪었던 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하는지 저희 아버지는 되도 않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안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죠. 집에 쌀도 없고 무서운 아저씨들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할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엄마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셨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집에 와서는 밤새도록 또 부업을 하셨죠. 잠은 언제 주무실까 싶을 정도로 잠도 안 주무시고 하루 종일 죽도록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어린 나이였음에도 저는 항상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지만 여자로서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은 정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겨울이면 솜이 가득 들어있는 바지를 입고 거칠어진 피부를 하시곤 일을 나가셨어요. 엄마가 일을 하시던 그 공장은 단순한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이었는데 그 안이 너무나 추워서 손바지를 입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쯤이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아빠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아빠는 힘든 일을 싫어하셨고 돈을 쉽게 그리고 빨리 벌고 싶어 하셨죠. 처음에는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에 다니시는 것 같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으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사업을 하셔야겠다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시고 엄마한테도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엄마는 당장 들어갈 돈도 많은데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빠는 엄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엄마는 원하지 않는 대출을 아버지께서 받으셨고 그대로 또 저희 집은 폭삭 망했습니다. 집에는 항상 쌀도 부족하고 라면도 부족했어요. 반찬은 맨날 멸치에 김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아빠는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나서도 굉장히 해맑으셨어요. 조금 있으면 돈이 다시 올 거라는 둥, 자기가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둥,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셨죠.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엄마와 엄청나게 많이 싸우셔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겨우겨우 시댁과 친정에 연락을 해서 돈을 마련하셨고 당장에 먹고 살 쌀도 사고 급한 대출금도 갚으셨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지 않기로 아빠에게 다짐을 받으시면서 말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아빠가 또다시 사업을 차리게 되셨던 겁니다. 이번에는 친구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때는 도저히 엄마도 어떻게 해결을 할 방도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결론은 말 안 해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는 체질이 아니셨던 거예요. 아빠의 사업이 2번 망하고 나서 저희 집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제 위로 오빠가 한 명이 있었고 제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희 3남매는 다니던 학원도 다 끊고 문제집 살 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빠가 입던 옷을 저와 제 동생이 물려 입었고 남이 보던 문제집까지 얻어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생활은 몇 년이나 지속됐습니다.
어떻게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긋지긋한 가난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다 났고 제 동생은 창피하다며 울면서 제게 얘기했어요. 언니,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은 다 좋은 옷 입고 문제집도 새 거 사서 푸는데 우리가 그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남이 쓰다 버린 거를 해야 돼? 나 너무 싫어. 이 집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다고. 어쩌겠어.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엄마 아빠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좋게 생각해야지. 그지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로 우리는 그지 아니니까. 알았지? 동생은 짜증을 많이 내고 처해진 상황에 비난을 많이 했었지만 다행히도 저는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그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려 노력했고 열심히 해서 저라도 이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엄마가 숨죽여 울고 계신 모습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저까지 비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엄마를 도와주려 노력했고 저희 집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저의 이런 성격 때문에 양보를 하는 습관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희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 3명 모두가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오빠는 첫째이자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어떻게든 전문대라도 보내려고 노력하셨고 제 동생은 막내딸이고 항상 찡찡대고 짜증을 냈기 때문에 엄마는 어떻게든 동생을 챙겨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늘 괜찮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늘 양보만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됐죠. 오빠가 전문대학에 다니고 여동생이 중학교를 졸업할 그 무렵 저는 고등학교를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막 끝나던 때였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학업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제게도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마음은 더더욱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저는 중졸로 학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든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을 텐데 그 당시에는 왜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에 돈 몇 푼을 벌어야 징징대는 동생의 입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죠. 그리고 곧바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골라서 다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유 배달도 했고 집에서 하는 부업도 했고 운이 좋게 아는 지인의 두부 가게에서 두부를 만드는 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어린 여자아이로 보이는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엄마와 여동생에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족에게 주는 기쁨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그때 공사장에 막노동을 하고 계셨었는데 비가 오면 일을 안 하시고 몸이 아프면 일을 안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일을 하는 날보다 집에 누워 계신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 스타일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참 다행이에요. 제가 엄마를 닮아서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렇게 제 꽃다운 나이는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이 20이 넘었고 20대의 아름다운 시절을 일만 하면서 보냈죠. 한 25살 정도가 될 때까지는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주말에도 또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런 일상이 저의 전부였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만나게 됐고 그 친구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상하게 열등감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친구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 남자친구 역시 같은 대학교 출신의 친구였거든요. 결국 저는 그 친구를 만나고 난 후 집에 가서 아주 많이 울었습니다. 오빠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여동생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에 입학했다고 제게 소식을 알렸는데, 그런 소식조차 제게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남자는 저희 공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를 보고 자꾸 말을 걸고 수줍게 커피 한 잔을 건네더니 급기야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기 시간 되세요? 내일 저녁 함께하고 싶은데. 부끄럽게 말을 꺼낸 그 남자 얼굴을 보니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눈인사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니 저는 다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윽고 내일이 자기 생일인데 이번만큼은 꼭 여자친구를 대동해서 친구들 모임에 나간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여자친구가 아닌걸요? 네, 물론 그러시죠. 근데 제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서요. 뭐 앞으로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발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부끄럽게 부탁을 하는 그 남자의 말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꽃단장을 하고 그 남자의 생일 파티라는 자리에 함께 가게 됐어요. 남자친구들 5명 정도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다들 술을 한 잔씩 하고 있었고, 부끄럽지만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는 그 남자 덕분에 저도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제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연분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남자와 저는 연인이 됐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여자친구를 데려온 것이 최초라고 하면서 귀엽게 웃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지 한참 동안이나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들여놓게 됐죠. 덕분에 한동안 동생과 집안 사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저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집안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은 저도 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지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원하는 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중졸로 학벌이 보잘것없다는 말도 했지만 4년제 대학교를 나온 그 남자는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며 제게 위로와 격려를 해줬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고 있었으니 말이죠. 1년여의 연애 기간 동안 그 남자에게 실컷 사랑받고 저도 많은 사랑을 주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여자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하던 그 남자는 제게 자신이 그동안 해보고 싶다던 연애 방법을 모두 다 해봤으며 수줍게 행동하는 그 남자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그런 불꽃 같은 사랑의 결실로 저는 그만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임신한 채로 남자친구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가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는 뭐든지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뭔가 저를 보는 눈빛이 마땅치 않으셨죠.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시던 남친 어머니는 제게 퉁명스럽게 물으셨어요. 중졸이라고 했니? 요새도 그런 애가 다 있어? 얼마나 집안 형편이 안 좋길래 중학교 졸업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하게 냅두시니? 집안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요. 저희 부모님도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형제들이 있어서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애는 자고로 엄마 머리 탐는다는데 어떻게 4년제 대학 졸업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을 다 했대? 아주 염치도 없지. 난 솔직히 그렇다.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중졸인 너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 얼마나 헤어지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예비 시모는 제게 대놓고 학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때 만약 제가 임신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결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남친은 대신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워낙에 자신을 귀하게 애지중지 키워서 그렇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안 귀한 자식이 있나요? 저 역시도 저희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딸인데요. 마음은 아팠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저를 반겨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은 정말 잘해줬어요. 시모가 저를 많이도 구박했어도 그런 것을 참을 수 있을 만큼 남편이 많이 위로해줬죠. 여보,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오늘 한 말 너무 깊이 담아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래. 당신 때문에 결혼한 거니까 당신 때문에 참아야지 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 무시하시고 우리 부모님 욕하시면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그건 장담 못하겠어. 나 사실 많이 힘들거든. 내가 잘 말씀드릴게. 어쩌시겠어. 그냥 옛날 어른들이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 앞으로 서서히 줄어드실 거야. 그때까지만 자기가 잘 참아주라. 응? 알았지? 남편의 위로의 말에 저는 그저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시모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서도 여전히 태도는 똑같으셨죠. 저는 연이어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한창 입덧을 해서 힘들 때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돈 한 푼 안 벌면서 등골 빠지게 일하는 네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가정에 보탬도 안 되는 년이. 어머님, 입덧이 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남자들은 집안일 서로 다 돕고 그래요. 요즘 남자? 너 말 잘했다. 그럼 요즘 여자들 중에 너처럼 중졸에 무식한 여자가 있다니? 요즘 여자들 다 대학 잘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남편만큼 번다고들 하던데 너는 꼴랑 애 좀 임신한 걸로 돈 한 푼 안 벌고 남편만 부려먹으면서 어딜 집안일을 시켜대? 너 가정교육 안 받은 거 티내지 마라. 알았냐? 시모의 구박과 멸시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6년쯤 되어가던 어느 날 남편은 매일매일 짜증이 늘었어요. 제게 대하는 것도 이전과는 너무도 달랐고 아이들에게 대하는 모습도 다정하지 않았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회피하더니 어느 날은 술이 만취가 되어 들어와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날렸어. 이거 다 날렸다고. 다음 달에 집 빼줘야 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빼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남편은 자신이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폭삭 망해버려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던지 그 말을 듣는 내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저희 네 가족의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잃게 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댁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에 돈을 구할 수도 없고 대책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기가 죽어 말수도 줄어들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으니 시모는 힘을 내라고 하면서 남자라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러면서 저보고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었는지라 시모의 말에 당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솔직히 일반 회사는 제 학력에 들어가기 힘들었고 동네 빵집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온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빵집이라 맛도 있고 손님도 꽤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모와 한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끼고 졸라 쓰면서 남편의 주식빚을 갚아나가며 생활을 해나가던 어느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출장도 잦아지고 퇴근 시간도 많이 늦어져서 회사가 바쁜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군요.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던지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술에 만취해 들어온 남편의 양복에 짙은 향수 냄새가 나길래 저는 남편의 모든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주머니에 들어있는 영수증부터 핸드폰의 내역, 그리고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확인해 봤었는데 그 안에서 불륜의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회사가 바빠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다녔고 아이들을 두고 주말에도 나가서 그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고 맛집을 찾아 돌아다녔더군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쁜 놈. 아침 식사를 위해서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저는 전날 새벽에 불륜 증거들을 보고 화가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잔 상태였고요. 남편을 보고 소리를 빽 지르자 시모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세상에나, 이게 정말 미쳤나? 너 제정신이니 지금?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저 모르게 바람 피우고 다니는 놈이라고요. 처자식 내팽개치고 밖에서 바람 피우는 놈한테 이 정도 소리도 못 질러요? 놈? 놈이라고 했니 너 지금?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네가 오죽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겠냐? 자고로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도 여자 탓이라고 했다.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 안 그래? 어머니, 어쩜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애아빠가 바람 피운 게 제 탓이란 말이에요? 그래, 네 탓이다, 네 탓이야. 그러게 애초에 대화도 좀 통하고 환경도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야지. 중졸의 무식한 여자가 어딜 4년제 대학 나오고 그런 남자를 욕심을 내? 어? 기대할 사람한테 기대해야지. 시모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남편의 바람 피운 것보다 시모의 이런 말이 더욱 기가 막혔죠. 억울하고 화도 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친정 동생에게 하소연을 했죠. 동생은 언니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이 기가 막히고 황당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형부의 불륜녀를 알아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정말 제 여동생은 남편의 불륜녀를 알아내줬는데 거기서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의 불륜녀는 얼마 전에 남편과 헤어졌는데 그 이유가 제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게 돼서 헤어진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TV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나니까 멍해지고 사람이 막 지하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하고 당장에 이혼하고만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이 걸렀어요. 이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저 혼자 양육할 수 있는 일이 막막했거든요. 제가 못 배우고 이렇다 보니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 환경에서 잘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빠랑 엄마랑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저는 그대로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도 했으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동생은 이혼하라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동생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의 남동생이 집에 찾아왔어요. 시동생은 혼자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해 살고 있었는데 꽤나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라 저를 아주 뭐 보듯이 깔고 무시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시동생이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결혼을 한다는 시동생의 말에 누구보다 기뻐해 줬습니다. 어머나 도련님 축하드려요. 정말 좋으시겠다. 어떤 분이에요? 너무 궁금해요. 형수님이 말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나오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여자예요. 네? 저도 서울대는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잖아요. 역시 도련님이네요. 부럽다 정말. 부러워요. 그러게요. 애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똑 부러지고 야무지고 직장에서 연봉도 세고 하니까 형수네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네요. 시동생의 말에 짜증이 확 났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예비동서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에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장하다. 니네 형도 좀 그런 여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세상에.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얻었다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잖니. 아무튼 우리 아들 장하다. 축하해. 언제 데려올 거야? 빨리 데려와. 엄마 궁금해 죽겠어. 시모의 말에 시동생은 바로 다음 주 주말에 예비동서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예비동서가 오는 날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장을 봐서 음식을 하려고 제게 시키셨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올 때와는 차원이 다른 시모의 행동에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장을 봐서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갈 때쯤 시모가 제게 숨어 있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저쪽에 가서 쥐 죽은 듯이 없는 사람처럼 있어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대 나온 예비동서가 오는데 네가 굳이 왜 나와? 중졸이라 대화도 안 통하고 아는 얘기도 없을 텐데 집안 망신 시킬 일 있니? 어머님 그래도 저도 이 집안 식구인데. 누가 식구인 건 몰라?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한 건데 네가 떡하니 그렇게 버티고 있어서 좋을 게 뭐야? 그러게 좀 제대로 학교도 나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중졸이 뭐니 중졸이. 세상 천지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놀랍다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 작은 방에 가서 옷장 안쪽에 좀 들어가 있던지. 시모의 말에 눈물이 다 났습니다. 여태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이날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집안 큰며느리인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다니요. 옷장 안에라도 숨어 있으라는 말에 억울하고 황당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눈빛마저 피했습니다. 이런 남편도 남편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제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작은 방 쪽으로 들어갔어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시모는 아이들에게 마저 엄마가 집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고 무섭게 얘기하는 시모의 표정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잊은 것이 있어 잠시 마트에 나가게 됐고 집 안에는 시모와 아이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예비동서와 도련님이 집에 들어왔죠. 시모의 상기된 목소리는 작은 방 안에서도 정말 잘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반가워요. 반가워. 아이고 얼굴도 너무 예쁘네. 딱 우리 며느리감이야. 오늘 완전 내 생일이나 다름없어요. 나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기분 좋은 적 처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얼른 들어와요. 배고플 시간이라서 이것저것 준비 좀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이리로 와요. 얼른.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걸 혼자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 목소리들을 들으면서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있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비참해져서 눈물이 또 한 번 흘렀습니다. 혹시나 소리라도 들릴까봐 숨죽여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이게 뭐하나 싶기도 해서 나중에는 화도 나더라고요. 잠시 후 식사 자리가 시작되는 듯 보였고 마트에 갔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참으면서 울었는지 기침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난 기침 소리는 좀처럼 가시지를 않았죠. 그러자 거실에서 아이들이 엄마 기침 소리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물을 떠다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뜨는 사이에 시모가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뺨을 휘갈겼어요. 으이구 이런 멍청한 년, 그거 하나 못 지키고 그렇게 소리를 내? 중학교 졸업밖에 못해서 못 배운 것이 티를 내도 꼭 내요. 아주 그냥. 콜록대는 저를 보면서 끝까지 잔소리를 퍼부으시는 시모가 너무 미웠어요. 순간 아이들과 가족들은 모두 제가 있는 곳으로 왔고 예비 동서도 함께 왔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어 쳐다보기도 민망한 상황이라 그저 눈물만 흘리며 가만히 있었는데 예비 동서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주호씨, 당신 집안 원래 이런 집안이었어? 사람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바람이라니. 참나 기가 막혀서. 주호씨, 역시 이래서 집안은 다 알아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 오늘 오길 참 잘했다. 당신 형 말이야, 저 사람. 내 동생 꼬드겨서 바람 피우고 몇 달 후에 질린다고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난 사람이야. 그거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 어머니를 보니까 이 집안 아주 대단한 집안인 것 같네. 나한테 형님들 이 집안 큰 며느리를 이곳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 무시하시는 거, 이거 당신한테도 가끔 보였었거든. 식당 사람들 무시하는 모습들.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이딴 집안 난 절대로 인정 못해.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예비동서의 말에 식구들은 모두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정적이 잠시 흐르더니 시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있잖니. 뭘 잘못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그런 게 아니야.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것 같네. 오해라뇨? 저기 주호씨 형이라는 사람 낯짝 제가 제 동생 사진첩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아까는 긴가민가 했는데 잠깐 몇 분만 있어도 확실하게 알겠던데요. 당신 내 동생 민지 알지? 네가 놀다가 처참히 버린 여자. 걔가 내 동생이야. 내가 얼마나 걔 때문에 힘들었는 줄 알아? 어디서 그지 같은 유부남이 꼬셔서 순진한 내 동생이 넘어가서 말이야. 이런 집안에서 자랐으니 뭘 보고 배웠겠어요. 아니 저기 말이야.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원래 좀. 살다 보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참나, 내가 기가 막혀서 살다 이런 집안 처음 보네. 주호씨, 우리 헤어져. 결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 우리 집에 왔다가는 우리 부모님한테 멱살 잡혀서 당신 형이랑 같이 아주 우스운 꼴 날 거다. 괜히 직장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자고. 연락도 하지 마. 알았어? 별 그지 같은 집안을 다 보네. 예비 동서라는 사람은 그대로 자신의 핸드백을 가지고 저희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시동생은 제 남편을 보고는 원망의 한숨을 쉬더니만 그 뒤를 졸졸 따라 나서더군요. 시모는 그 모든 상황이 저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갑자기 저를 또 탓했어요. 이런 버러지 같은 년, 너 때문에 아주 되는 일이 없다. 이제는 지 시동생 앞길까지 막겠다는 거냐? 아이고야, 조상님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제게 이러십니까? 무식한 며느리, 못 배운 며느리 받아준 것도 죄입니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악하며 소리를 버럭 질렀고
아이들에게 점퍼를 입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주식으로 사업 말아먹고 바람까지 핀 남편 받아주고 다시 잘 살겠다고 시댁살이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할 만큼 했잖아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저도 못 참아요. 더 이상 이런 집안에서 못 산다고요. 아이들 데리고 나갈 거고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혼 준비나 해. 뭐? 이혼? 이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중졸밖에 못한 네가 이혼해서 애들은 어떻게 키우냐? 능력도 없고 거기에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닌데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하려면 해봐. 어디 나가서 해보라고. 남편은 제 말에 비웃으며 말 같지도 않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고 저는 그 상태로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웬만해서 잘 가지 않는 친정으로 향했죠. 눈물이 어찌나 쏟아지는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창피해서 혼났어요. 아이들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엄마 괜찮냐고 말하며 눈물을 닦아주는데 역시 자식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화들짝 놀라시며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이나 어린아이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지난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들으면서 함께 우셨고 여태껏 왜 그런 지옥 구덩이에서 참고만 살았느냐며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저희 시모에게 전화를 걸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대단하신 아들놈 두신 사돈이세요. 제가 중학교밖에 못 가르친 딸을 시집 보내서 그렇게 구박을 하셨다면서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을 봤나? 지 아들놈은 그럼 잘 배워서 주식으로 집 다 말아먹고 마누라 시댁살이 시키고 밖에서 기집질이나 하고 다니냐? 그게 가정교육이야? 어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그런 놈 사람 취급이나 하는지, 어디서 못돼 먹은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사람을 깔봐. 내 딸 당장 이혼시킬 거야. 그지 같은 집안에서 더 이상은 못 살아. 친정엄마는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시모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부으셨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전화를 끊으시고도 한참이나 화가 내려가지 않으셔서 씩씩거리시며 찬물 한 잔을 원샷 하시더니만 제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어떻게 하느냐고 준비를 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동생이 시집에서 그지 같은 대접을 받고 살고 있더라. 네 동생 어떻게 컸는지 알지? 오빠한테 양보해, 동생한테 양보해. 맨날 너네들 위해서 양보하며 살았던 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랑 막내가 좀 챙겨줘라. 알았지? 친정 오빠도 엄마 말을 듣고 화가 엄청났는지 그 길로 친정으로 달려왔더군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것 같아요.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한 걸음에 달려와서 편이 되어주는 걸 보니 말이에요. 친척 동생과 오빠의 도움으로 저는 바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오빠가 도와줬고 그 과정에서 제 남편도 만나 한 차례 주먹으로 얼굴도 강타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유만반했다고 해요. 제가 이혼을 해봤자 별 볼 일도 없고 그래서 다시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는 착각을 했었나 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바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엔가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딱 그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하도 구박을 받고 무시당해서 그런지 이혼의 과정은 슬펐다기보다는 속이 후련했었어요. 코피를 쏟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졸 검정고시를 아주 빠른 시간에 패스하게 됐고 그러는 사이 이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눌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지도 않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지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됐고 남편은 이혼하고 얼마 후에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야, 너 같은 놈 주제 어떻게 뭐 애들 먹여 살릴 수나 있겠냐? 뭐해 먹고 살라고 나한테 이혼을 먼저 얘기하냐? 너 참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내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걱정해.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아,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하자. 네가 여자를 만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더러운 네 사생활 때문에 애들한테 안 좋은 소문은 안 돌게 해라. 알았냐? 남편에게 경고성 멘트를 날린 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이들과 관련된 메시지 이외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앞길과 아이들의 앞날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루 종일을 일하고 야간 대학까지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대학교 졸업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졸업장을 받는 순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동안 무시를 당했던 지난 날들은 그저 다 날려버리자고 다짐했죠. 부모님과 오빠 동생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알게 됐어요. 많이 행복했고 정말 저의 치부였던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를 줄여가니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아이들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고 있지만 매우 밝고 건강하게 잘 커주고 있어요. 더욱이 엄마인 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하며 제게 말을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라서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대학생 맞지? 응? 내 친구들이 엄마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해서 대학생이라고 했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맞아. 엄마 대학생이고 이제 졸업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야. 우와, 우리 엄마 정말 멋있다. 내 친구들이 우리 엄마 정말 멋있는 사람이래. 자기네 엄마는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자기한테 공부시켰다고 뭐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 난 너무 좋아. 고마워. 우리 딸 정말 많이 컸네. 우리 딸은 엄마가 이제 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좋지. 엄마는 정말 부지런하고 멋있는 사람이야. 난 꼭 커서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그렇게 제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멋진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살던 그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제라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 만약 예비 동서인 그 여자가 저희 시댁을 풍비박산 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무시와 모멸감을 견디며 살아갔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어떻게 예비 동서의 여동생이랑 저희 남편이랑 불륜 관계였을 수가 있었을까요? 역시 세상에 나쁜 짓을 하고는 못 사나 봅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제게 뭘 잘났다고 그러느냐고 큰소리치는 남편의 모습이 가끔 떠올라 소름이 끼치기도 하네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유치원에서 꽤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둘은 학교에 다니며 할머니의 케어를 받으면서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전 남편은 아주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연애를 하는데 애인이 자기한테 아이를 보지 말라고 했다면서 전혀 보러 오지는 않고 있고요. 어떻게 아빠라는 인간이 끝까지 저런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인간.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네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옛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기가 막힌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 들으시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